60년 전 대한민국은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해야만 되는 그런 나라였었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정말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문희창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ESG, 이건 이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그런 우리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를 발제를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ESG 어떤 면에 좀 무겁기도 하지만 아주 현실적으로 쉽게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발제하신 문희창 교수님과 지형 토론자로 5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5분을 제가 일단 이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인사를 드려도 어떻게 생긴 분인지 잘 모르게 그렇게 되긴 하더군요. 그래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소개를 하고 그리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스텝 과학기술 기획평가원, 우리가 키스텝이라고 워낙에 부릅니다. 키스텝의 부원장으로 계시는 우리 이기루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중앙일보의 환경 전문 기자이신 강찬수 논설위원님 나오셨습니다. 과학기술인 공제회의 자산운용본부장으로 계시는 허성무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녹색기술센터의 선임부장으로 계시는 김영주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롯데지주의 경영혁신을 맡고 계시는 김승욱 상무님 나오셨습니다. 토론 순서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그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문희창 교수님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제가 아는 바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창 교수님은 지금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명예교수인데, 정리를 하셨으니까 명예교수죠. 근데 국제대학원 원장을 역임하셨고, 그리고 경력을 보면은 우리 문희창 원장님은 미국의 대학, 또 일본, 중국의 대학은 물론이고 북구라파의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국제대학원 다운 교수님 다운 그런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셨고요. 그리고 전 세계 동서남북에 있는 나라들의 정부기관의 컨설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ESG에 대한 발제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우리에게 알기 쉽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문희창 교수님 고맙습니다. 첫 번째 토론은 우리 이기루 부원장님께 부탁을 드릴 텐데, 이기루 부원장님은 키스텝에서 시작할 때부터 조인을 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중요한 보직을 맡으셨고 과학기술 정책을 전공으로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과총이기 때문에 과학기술 관련되는 것에 초점을 안 맞출 수 없습니다. 우리 이기루 부원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이기루입니다. 오늘 그 발제해 주신 교수님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앞에 첫 번째 그 주제가 보니까 과학기술 발전과 사회적 문제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은 과학기술 발전하면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생겼다 이렇게 강의하시는 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고 또 사회적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이후 내용은 제가 잘 이해는 못하지만 하여튼 ESG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결론적으로 과학기술 발전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가 여러 가지 논의도 많이 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은 저희 과학기술 쪽에 ESG 이런 거 갖다가 잘 지금까지는 많이 그 용어가 생소하긴 하지만, 크게 제가 첫 번째는 국가 R&D 수행 주체들이 ESG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한번 드리고요. 두 번째는 환경 인바이러먼트 측면에서 R&D의 역할, 최근 탄소 중립 관련 정책과 관련해서 정부의 어떤 역할이나 방향에 대해서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 국가 R&D 수행 주체들의 ESG 적용에 대한 방안에 대한 제언으로,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2021년 R&D 국가 예산이 27조 4천억입니다. 27조 4천억이 전년 대비 13.1% 증가됐고요. 그 증가 원인은 뭐 다 아시다시피 소부장이라든가 코로나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제 증가되었고, 그 지금 그 정부 부처 한 30여 개 부처가 그 R&D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7조 4천억의 내용을 보면은 27조 4천억은 실질적으로 1187개의 프로그램과 그 밑에 하단에 그 7만 한 1,000개의 어떤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제들이 실제로 이제 각 연구자들에게 펀딩이 돼서 그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27조 4천억이 대략적으로 지금 그 출연연의 한 41% 이렇게 그 배분이 되고, 대학에는 23%, 그다음에 기업은 24%, 국공립 등해서 12% 정도 비율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ESG를 과학기술 분야의 이 주체들에게 앞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국가 R&D 사업을 그 펀딩할 때 펀딩 에이전시가 있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연구재단이라든가 상기평 이런 정부의 펀딩 에이전시가 있는데, 이런 그 R&D를 배분할 때 그 선정 평가 시 그 과제를 선정할 때 어떤 이런 ESG 지표를 앞으로 좀 도입해서 그 과제 선정할 때 ESG를 수행하는 출연연이나 대학이나 기업에서 그 연구 과제를 좀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제안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와 아울러 또한 그 이제 결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결과 평가 지표에 그 성과의 한 부분을 ESG 지표를 사용해서 성과도 판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그 바꾸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규정, 공동관리 규정이죠. 그다음 최근에 그 발효되어 있는 과학기술 혁신법 이런 게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을 좀 말씀드리면은 그 저희 출연연은 뭐 연구회사나 출연연뿐만 아니라 그 과기부산하라든가 각종 산하 그 출연연이 있는데, 출연연은 그 해마다 기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평가의 지표에 이런 ESG 관련된 지표를 넣어서 향후에 그 기관 평가를 하게 하면은 아마 출연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그 ESG 관련 그 경영이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희 키스텝에서 그 지금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 중에 대학하고 출연연을 대상으로 연구지원 체계 평가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런 ESG 지표를 그 도입할 것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그 저희 그 과학기술 수행 주체별로 사실은 그 경영에 있어서 ESG 적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그 좀 말씀드릴 부분은 최근에 이제 환경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작년 10월에 국회 시정연설에서 그 낫제로 탄소 중립을 선언하셨습니다. 탄소 중립은 그 뭐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세계 70여 개국이 지금 그 선언한 상태고요. 그 세계 각국들은 그 재생에너지 확대라든가 친환경 또 저탄소 배출 산업 전환 등 그 화석연료 기피 경제를 탈피해서 그 지속가능 경제로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그 탄소 중립 선언을 했고, 그 앞서 그 작년 7월에 그 한국판 뉴딜에 있어서 그린 뉴딜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미국도 바이든 정부 출범하면서 그 기후변화 대응하기 위해서 청정에너지 인프라 계획 발표하셨고, 취임 직후 바로 그 파리 기후 협약 복귀 행정명령 설명하시고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EU도 그 그린 딜을 통해서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서 저희 이제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나 저희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의 어떤 상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WEF나 OECD 자료를 보면은 저희 나라가 1인당 탄소 배출량이 OECD 기준으로 한 6위가 되고요.
그다음에 탄소 배출 GDP 대비 탄소 배출량이 세계 4위입니다. 또한 그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뭐 세계에서 33위이고 석탄 발전 비중도 한 4위가 됩니다. 또한 저희 뭐 다 아시다시피 저희 어떤 그 국가 산업 구조 자체가 철강이라든가 시멘트, 화학, 그 탄소 배출이 많은 어떤 산업 구조로 다 실현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녹색기술센터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탄소 중립 관련돼서 그 국가 간 수준 조사를 한 결과를 보니까 미국 EU를 그 100으로 했을 때 저희 나라 기술 수준은 80%, 기술 격차는 3년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정부가 선도적으로 투자해야 되고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올해 예산에 있어서 그 저희 그 21년도 27조 4천억 중에 한 1조 5천억이 지금 투입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직도 뭐 지속적인 투자가 더 필요하고요. 그런 투자가 더 확립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그 중장기 R&D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각 부처별로 각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각 부처별 하고 있는 그 각자의 계획에서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부처별 그 협력과 차별화 전략도 필요합니다. 또 뭐 가기부는 탄소 중립 관련된 기초 연구, 산업부는 에너지 관련, 뭐 국토부는 뭐 교통 분야 이렇게 어떤 차별화와 그 협력도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어떤 그 ESG 환경 전환을 위해서 그 실질적으로 그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데 정부와 어떤 민간의 굉장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협력 체계를 잘 만들 수 있도록 해서 지속적인 그 경쟁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이기루 부원장님 고맙습니다. 탄소 중립, 지금 우리 녹색기술센터에 우리 김형주 부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 수 없고, 또 근데 그 자료를 이용하셨네요. 우리 ESG가 E가 인바이언먼트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지금 사전 질문도 꽤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아마 우리 이 세션에 실시간으로 질문을 보내시는 분들도 꽤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전략을 해서 이따가 사전 질문도 제가 요약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토론자들은 한 7분 내지 8분 그런 정도로 토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토론하실 우리 강찬수 환경 대기자님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 논설위원님은 지금 중앙일보에 계시는데 학부하고 박사학위는 미생물학으로 서울대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과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들이 언론계에 나가신 분들의 맹장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만 해도 뭐 대단한 분들이 있는데 우리 강찬수 대기자님 그 중에서 아주 뛰어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특히 환경에 아주 밸런스가 있게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진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언론 활동도 하셨고 수상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일일이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예, 우리 강찬수 대기자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중앙일보에서 환경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환경 분야를 오래 맡다 보니까 주로 이제 사회부에서 이제 일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ESG라는 게 주로 기업과 관련된 내용인데 기업 쪽을 그렇게 많이 취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있는데요. 한 2005년쯤인가 국내 이제 모철광 회사 굴뚝에서 이제 발암 물질인 다이옥신이 나온다 이런 걸 제가 기사를 썼죠. 그래서 이제 좀 그게 사회 이슈가 됐고,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그 회사에서 이제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00억 원을 투자했다. 제 기사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제 기사가 계기가 돼가지고 1,000억 원을 투자했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정유 회사에서
환경영향평가하고는 상관없이 저유 탱크를 잘못 지어가지고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꽤 큰 손실을 봤다. 그 제가 이제 기사를 썼는데요. 이런 것처럼 이제 기업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환경 분야든 사회 분야든 큰 손실이 있다는 거죠. 그 ESG라는 게 결국 투자자들에 관한 건데요. 투자자들이 그 기업에 투자를 했을 때 손실을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 이걸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기업 투자자들한테 ESG가 중요하지만 또 마찬가지로 환경 분야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 환경단체, 언론에서도 이 ESG에 대해서 그렇게 활용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사람들의 이제 욕구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성장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환경오염 물질 배출도 많아지고 뭐 탄소 배출도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기후 변화가 문제가 된다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탄소를 줄여라, 온실가스를 줄여라 했을 때 그 욕구를 줄인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거죠. 이때까지 해온 생활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제 기업 입장에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그걸 도입해서 뭐 속된 말로 한 방에 해결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ESG가 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회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금방 이제 온실가스 이런 걸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에 이제 투자자들이 기업에 대해서도 이제 탄소 제로, 넷 제로를 이제 실시하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탄소 중립을 이야기하겠지만은 개별 기업에 대해서도 2050년까지 넷 제로를 실시할 계획을 내놔봐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 투자 운용사인 블랙락 이런 데서도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 관련된 재무 정보를 내놔라라든지 지속 가능한 회계 기준에 따른 정보를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환경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고요. 사회 문제에서도 뭐 계속 나오고 있지만 노동 문제, 인권 문제 이런 것들도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이제 경영하느냐 이런 거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잘못 대응했을 때 뭐 불매 운동 같은 게 일어날 수도 있고 그것은 결국 이제 기업 손실, 투자자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슈가 됐을 때 그 해명을 어떻게 하느냐, 과학적인 원리의 바탕을 두고 이제 해명을 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서도 이제 언급을 하셨지만은 그 기업이 사용하는 기술, 기업이 개발한 기술 이런 것들이 과연 문제가 없느냐, 혹시 그런 기업들이 심할 경우에 무기로 사용되는 사례는 없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의 영향,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런 것들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그 ESG와 ICT 기술, 그러니까 이런 것들하고도 이제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ESG를 평가할 때, 기업의 ESG 점수를 평가할 때 얼마나 많은 데이터들을 제시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탄소 발자국이라든지 이런 뭐 물 사용량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것 자체가 ICT 정보하고도 이제 깊이 관련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새로운 기술들, 뭐 로봇이든 AI든 이런 것들 첨단 기술을 적용하면은 그만큼 또 경영 효율이 높아질 텐데 그런 첨단 기술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다음에 또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기업과 관련된 그런 데이터들을 경영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런 것들도 경영 효율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ESG와 과학, 기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면 이제 기업들이 이제 ESG를 하면서 환경과 관련된 걸 많이 내세우는데
때에 따라서는 그게 그린워싱, 그러니까 이제 녹색 분칠 이런 효과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언론이나 환경단체 이런 쪽에서 기업의 ESG 보고서 이런 것들을 좀 들여다보면서 과연 그 말한 대로 실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거짓은 없는지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이제 ESG 평가 지표는 제대로 만들어지는지, 평가 기관에서 평가 지표는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이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 그 스마트 기업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스마트 기업으로 가려고 하면은 ESG 자체만으로는 좀 곤란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징벌하는 제도 이런 것들도 좀 결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환경 문제, 특히 가습기 살균제처럼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징벌적 배상 제도 이런 것들도 도입해야 될 것 같고요. 온실가스 배출 같으면은 이제 탄소세라든지 탄소 국경세 이런 것들도 결부가 되면은 훨씬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노동 안전 문제 같으면은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것도 이제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행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연결될 때 ESG가 더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강대 기자님 고맙습니다. 환경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ESG에 아까 우리 문 원장님께서 발제하실 때 우리가 들었던 바와 같이 기업이 나쁜 짓을 하지 않으면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 나무랄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우리 과학기술계에도 적용을 한다면은 과학기술 나쁜 짓만 하지 않으면은 내가 과학적인 호기심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그게 과연 그것으로만 끝나서 될 것인가에 대한 거 좀 더 차원을 넓혀서 생각해 봐야 되라 그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토론자는 과학기술인 공제회, 엄청나게 큰 돈을 다루는 그런 조직입니다. 거기서 자산운영본부를 맡고 계시니까 당연히 이 대단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허성무 본부장님은 카이스트에서 경영학 학위를 하셨고 그동안의 경력이 자산운용 관련되는 굉장히 중요한 투자 결정을 하는 그런 경력을 쭉 쌓으셨습니다. 현재 이제 과학기술인 공제회의 자산운용 본부장을 맡고 계시는 허성무 본부장님입니다. 네, 토론 부탁합니다. 네, 소개받은 과학기술인 공제에서 일하고 있는 허성무입니다. 아까 우리 문희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CSR에서 CSO로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공동의 가치를 우리 창출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에 전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자산을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럼 이 자산 운영에서 ESG를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아까 우리 문 교수님께 말씀하신 CSO가 저희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에서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최근 들어서 이 국가별로 또는 기업별로 넷제를 선언한 사례도 종종 있고요. 운영업계에서 이제 요즘에 가장 핫한 트렌드가 그 중에 하나가 ESG입니다. 그 기관별로 이제 ES 도입 단계를 뭐 하여튼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저희가 나눌 수 있는데 뭐 가장 센 거는 뭐 모든 투자 자산군과 운용사 선정 기준에 ESG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방식으로 굉장히 세게 ESG를 인포스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 중간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 기준을 설정해서 이 기준을 통과했느냐 통과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통과한 거에만 해서 저희가 투자를 하는 중간적 정도의 기준이 있겠고, 그 약한 기준으로 본다면 운용사 투자 선정할 때 ESG를 정성적으로 좀 참고하는 그런 기준으로 저희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인 공제에서도 투자에 있어서 ESG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그 투자가 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특히 뭐 나비 효과라고 할까요? 그 A가 B에 미치고 B가 C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서 저희가 ESG를
해야만 된다는 그런 의무감으로 저희가 그걸 바로 실행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ESG에 대해서 뭐가 ESG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척도로 해서 잡아야 될 거냐, 그리고 그걸 누가 잴 거고 그 잰 거가 진짜 맞는지 검증할 거고, 이런 거 전체적으로 아직도 좀 거기에서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즉 아직도 ESG 투자 기준에 대해서 그 오퍼레이트 데피니션이 좀 모호하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데이터 프로바이더가 아직도 좀에 따라서 아니면 어떤 기관에 따라서 굉장히 그 결과가 상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 그거를 투자에 다 받아쓰기에는 아직도 환경이 좀 덜 갖춰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학기술인 공제는 지금은 투자 대상 선별에 있어서 ESG 측면을 정성적으로 고려하고 ESG 관련된 투자 사업을 저희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ESG가 이제 클라이밋 체인지 이슈와 맞물려서 연관 투자에서 이 인바이러먼트가 굉장히 좀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투자 대상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탄소 배출의 주범으로 몰린 발전에 있어서 볼 때 리뉴어블 에너지, 그리고 수소, 배터리, 그리고 이와 연관된 밸류 체인에 저희가 등이 주목을 하고 있고 계속 투자를 좀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한 성과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한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저희가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보다는 사후적 이제 폐기물 관련된 처리와 친환경 소재에도 저희가 상당히 관심과 주목을 보고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문 교수님 말씀하신 CSO 관련돼서 저희가 본다면 저희가 ESG의 소셜 관련 분야에 관심도 가지고 있고요. 이에 관련된 일환으로 저희가 역세권 청년주택이라고 역 주변에 청년 주택을 지어서 청년들의 임대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고 점차 그 규모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아마 문 교수님 말씀하신 CSO 사업의 하나 일환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과학기술 공제니까 저희가 기술 투자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저희가 좀 기회가 된다면 저희는 이제 반도체 다음에 먹거리 산업이 저희가 바이오 산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바이오 스타트업들이 커나갈 수 있는 기반 시설 및 거기에 일하는 연구원들이 주거 문화를 이렇게 같이 하면서 거기 들어온 기업한테 저희가 벤처 투자를 겸할 수 있는 이러한 하나의 복합 투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아마 넓게 본다면 아마 CSO 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혹시 저희한테 좋은 토지가 저희가 제공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아마 이러한 밸류를 크리에이션하는 거를 지금 생각을 하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학기술인 공제회는 출연 연구기관들의 복지가 말하자면 거기 관여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그 출연 연구기관들 중에서 과학기술계만 거기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인문사회계 연구소들 입장에서는 정말 부러워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운영만 좀 찾아보니까 제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거 사회과학 하는 사람들 연구소도 이런 과학기술인 공제회 같은 것을 만들었어야 되는데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다음 토론자는 녹색기술센터의 김형주 선임부장님입니다. 우리 김형주 선임부장님은 기계공학을 학부에서 전공을 하셨는데 학위는 베를린 공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키스트에서 근무를 하셨고 키스트 유럽에도 근무를 하신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녹색기술센터인데 녹색기술센터는 사실 오래된 기관은 아닙니다. 근데 하여간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 바로 조인을 하셔가지고 선임부장이니까 아마 부원장이 따로 없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센터장님 말고 넘버 2로 지금 활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학부 전공 그리고 박사학위 등등은 기술 쪽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하시는 일은 녹색입니다.
예. 근데 지금 토론 자료로 이 파워포인트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예, 파워포인트를 띄워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소개 감사드리고요. 자장님 지시하신 대로 한 7분 8분에 맞춰가지고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 발제해주신 문 교수님의 그런 방향성에 맞춰가지고 그 ESG가 이제 주로 이제 민간 기업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개념인데 여기에 이제 기술이 아니면 기술인들이 어떻게 여기에 연계를 맺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생각을 정리를 해서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 5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문 교수님 이하 이제 여러 패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위협 요인뿐만 아니고 이런 기회 요인으로 활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5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그 기후나 녹색을 경영 전략의 메인스트림화, 물론 이제 우리 기업 대기업 중심으로 이제 많은 지금 변화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중견 중소기업으로 이제 확산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사 제품 서비스의 지속적인 에너지와 자원 효율화. 세 번째 부분은 특히 이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의 사업장 운영 측면에서의 에너지 자원 효율화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대외 위험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대응. 아까도 그 강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카본 보더 어저스먼트 같은 이런 부분들은 우리 기업들에 있어서는 아주 큰 위험 요인으로 지금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과 연계한 기술인 측면이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탄소 중립 사회 전환에 따른 위협뿐만 아니고 이걸 어떻게 기회 요인으로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여러 포인트가 있을 것인데 특히 이제 글로벌 탄소 시장 활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 기후 녹색을 경영 전략의 메인스트림화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그 특정 우리나라 기업의 이제 해외 투자를 하는 기업의 사례였는데 ESG 도입하기 전에 이제 글로벌 투자 기관으로부터 투자 철회 선언도 받고 거래 중단 선언도 받은 이러한 어려움을 이제 ESG의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이제 소통 채널도 확보를 하고 성과 측정도 하고 그리고 리스크 관리 체계도 만들면서 그 본인들이 진행하는 이러한 사업들을 이제 안정적인 구도로 만들어 나가는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부분들을 기사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 제품 사업장 자산 비즈니스 모델 내 활용 중인 어떤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이제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부분에서 또 아울러서 그 재무적인 부분 이외에 이제 환경, 안전, 보건, 인권 등 이제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검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종합적인 평가 체계들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기업들이 진행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기술인들이 서포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두 번째 부분은 프로덕트 그리고 서비스의 지속적인 에너지 자원 효율화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뭐 국내 대기업에서는 이제 이미 20여 년 전부터 지속적인 이런 활동들을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의 최근에 어떤 특정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사의 모든 제품들에 한해서 그러한 그 LCA를 진행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발표를 하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경쟁 관계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에게서도 큰 어떤 반향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탄소 친환경 옵션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대체하기 위한 이런 기술 개발 그리고 소재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재이용 재활용하기 위한
순환경제 기술들에 대한 기술인들의 좀 더 많은 그런 관심들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 부분, 아까 우리 그 패널 중 한 분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ICT 기술들이 활용이 되어서 이런 제품이나 서비스의 효율화를 도모를 하고, 이게 결국은 저탄소와 탈탄소화되는 기본 베이스라인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에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너지 자원 사용량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 수집, 분석, 예측, 제어, 최적화, 그리고 이런 전체 어떤 시스템 레벨에서의 에너지 자원 관리에 적극적으로 이런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해외나 국내에서 이제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중소 중견기업 측면에서도 확장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이를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들이 좀 더 많이 등장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부분은 대외 위협 요인 모니터링 부분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런 그 카본 보더 어저스트먼트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요번이 이제 탄소를 배경으로 해서 나왔지만 이전에서도 어떤 이런 그 폐기물이라든지 관련된 어떤 법률들이 유럽에서는 아주 많이 진행을 해 왔었습니다. 이제 요번의 주제가 이제 탄소였기 때문에 이제 반향이 더 큰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체하기 위한 대체 소재 기술이라든지 전체 이제 발생량에 대한 LCA 분석이라든지 온실가스 저감 기술에 대한 기술인들의 관심들이 좀 더 강화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 이제 위협뿐만 아니고 이제 기회 요인. 이제 올해가 이제 그 파리 협약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효되는 이제 21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화되어 있는 국내 시장뿐만 아니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 우리나라 기업 기술들이 좀 더 많이 진출을 하고 이제 이런 탄소 중립 사회, 글로벌 사회에서 좀 더 기여를 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이제 위협뿐만 아니고 이제 기회 요인으로 활용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활용 사례들을 만들어가기를 저희 연구인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서포트 액션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성공 사례들이 이제 한두 건씩 국내 기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런 영역에 있어서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를 되고 좀 더 많은 어떤 정부 차원의 그리고 공공 차원에서의 서포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영주 선임부장님 고맙습니다. 그 녹색기술센터가 처음 생긴 과정을 저는 알고 있는데 그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저걸 꼭 따로 독립시켜야 되느냐, 부설로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쯤 되고 보니까는 정말 ESG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녹색기술센터가 역할이 아주 확실하게 강조가 되는 그런 시점이 됐네요. 그러니까 부장님을 그래서 거기 센터에 있는 여러분들의 맹활약을 기대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이제 마지막 지정 토론자입니다. 우리 김승욱 상무님인데요. 김승욱 상무님은 경영학을 전공을 하셨고요. 지금 현재는 롯데지주의 경영혁신실의 상무로 계십니다. 경영학을 하셨고 미국에서도 공부를 하셨는데 그 보스턴 컨설팅 그룹 BCG에서 근무하신 경력이 있어서 이건 컨설팅 업계에서는 아주 뭐 그야말로 금메달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경력을 가지신 그런 분입니다. 현재 롯데에서 중요한 경영혁신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사실은 우리 ESG가 가버넌스에 대한 얘기를 꼭 안 할 수 없는 그런 거거든요. 아마 그걸로 말씀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게 해도 좋고 아니어도 좋습니다만은 토론을 부탁합니다. 예, 김 상무님.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승욱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그 롯데그룹 롯데 지주에서 경영혁신실의 1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뭐 주요 하는 일들은 이제 그룹 전체 사업 포트폴리오 관리, 그다음에 전체 뭐 전략이라든가 정책 등에 대한 총괄 뭐 이런 업무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다들 너무 쟁쟁하신 분들이라서 제가 여기 뭐 참석해서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 좀 고민을 잠깐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기업 관점에서 이 ESG를 바라보는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자 오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ESG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이제 문희찬 교수님 말씀해주신 거 저도 너무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의심하시는 분들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그 ESG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정말 이 기업을 경영하는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까 이제 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밀턴 프리드만이라는 위대한 경제학자가 선언했던 것들이 이제 뭐 5, 60년 정도 되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기업 경영을 바라보는 이제 기본적인 시각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기존의 수익 관점 그러다 보니까 재무가 중시됐던 그 관점에서 이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보는 관점이 강조가 되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업이 고민하던 그 서스테이너빌리티의 대상 자체가 이제 과거에는 이제 고잉 컨선이라 그래서 기업이 계속해서 이제 사업을 영위해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사회가 이제 서스테이너블하게 가는 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구나 하는 이런 관점이 변화했다라고 이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ESG를 저희도 좀 보고 있습니다만 이제 보면 사실은 이제 새로운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ESG는 새로울 수 있어도 E라든가 S, G로 이제 쪼개서 보면은 또 이제 새로운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저희 그룹 얘기를 잠시 드리면 저희가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식품 유통, 화학 뭐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특히 환경 관련해서는 굉장히 저희 내부적으로도 과거부터 굉장히 이제 중시해 오던 분야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국내에서 뭐 빠른 건지 늦은 건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벌써 한 뭐 7, 8년 전부터 이 환경과 관련돼서는 내부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 갖춰서 이제 데이터들 수집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의사결정 해오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예컨대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뭐 작년 기준으로 대략 한 800만 톤 정도의 그 탄소를 배출했던 것 같고 저희가 이제 각종 기술 개발 등을 통해서 이제 사업의 변화가 아니라 이제 기술 개발 등을 통해서 감축해낸 탄소량이 대략 한 20만 톤 정도, 전체의 한 2.5% 정도는 이제 기술을 통해서 좀 극복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케미칼에서 뭐 보신 분도 있으시겠습니다만 뭐 그린 프로미스 2030이라 그래서 탄소 감축에 대해서는 이제 로드맵 만들어서 이제 실행해 나가는 작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제 녹색기술센터에서 뭐 엠파이어 빌딩 얘기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는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롯데월드 타워 건설할 당시부터 이제 뭐 지열이라든가 뭐 태양영들 이렇게 이용하는 아예 시스템을 처음부터 설계를 해서 일반적인 사례에 비해서는 대략 한 15% 이상의 에너지 절감 그리고 탄소 절감들을 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는 그 이미 벌써 이제 30년이 넘은 롯데월드 옛날 건물에 있어서도 이제 하부에 이제 중수 플랜트라는 걸 설치를 해서 대략 물 사용량의 30% 정도를 재활용함으로써 이제 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30년 이전부터 좀 고민해 오고 실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또 보면 이제 칠성에서 이제 그 라벨을 붙이지 않은 생수병 출시를 해서 이 재활용에 더 용이하게 함으로써 좀 많은 성과를 좀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내부적으로 이런 자화자찬을 했습니다만 향후에는 이제 녹색기술센터에서 발표하시는 자료에 저희 사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더 큰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회적 이슈 관련해서도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했고요. 또 거버넌스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 아마 롯데 지주라는 회사의 출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잘 모르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지주회사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비용을 썼습니다. 뭐 세금이라든가 뭐 기타 많은 비용들을 썼는데 물론 사실 뭐 지주회사법에 따라 설립되다 보니 지원도 좀 일부 있었습니다만 나름 굉장히 많은 비용을 썼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거버넌스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 시대의 부흥에 발맞추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도 했습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사실 이런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만 물론 ESG 이제 총괄하는 관점에서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제 외부의 시각에서 보면은 좀 높게 평가받고 있지 못하는 부분들은 저희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또 외부의 시각을 넘어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저희가 좀 저희 과연 좀 충분하게 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좀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ESG가 사실은 그 잘 안 되는 이유들을 보면 이 사실 비용이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투자가 선행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ESG 이런 환경 같은 부분들 하다 보면 또 많은 비용들을 수반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기업 입장에서 이제 선뜻 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ESG를 저희도 사실 굉장히 잘하고 싶은데 어떤 기준에 따라서 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 이제 명확한 이 기준이 좀 부재하다 보니까 못하는 부분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가장 크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 비용도 아니고 기준도 아니고 사실은 좀 이 일을 실제 하는 분들의 이제 그 사고 방식,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패러다임이 충분히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부분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맡고 있는 일이 그룹 내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전략의 총괄 뭐 이런 좀 나는 거창한 타이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제 보면 이제 그 저희 지주가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이 일들을 실행해야 되는 이제 그룹사들이 이 일들을 잘 해낼 수 있도록 뭐 지원하고 이런 업무들이 이제 중심이 되는데 그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그 과거에 이제 재무에 대해서 이제 중시하다 보니까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이 중시되고 또 이제 공시라는 부분들 이런 규제들이 따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것들이 시스템화돼서 사실은 뭐 지주라든가 이런 데서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ESG도 이제 그런 정도 수준에 도달해야 이 어느 정도 이제 사회에서 필요하는 요구에 부응하는 정도의 것들을 이제 갖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그것들을 위해서는 이제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제가 오늘 참석하면서 좀 부탁받은 부분이 이제 과학기술계에 좀 바라는 점들을 좀 말씀을 하셔서 좀 간단하게 몇 가지 정리해서 그거 말씀드리면서 좀 끝낼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 롯데그룹이 그 국내 이제 5대 뭐 대기업이라고 하지만 사실 저희는 이제 뭐 기술이 좀 이 사업을 드라이브하는 이제 그런 성격의 회사는 아니다 보니까 뭐 다른 대기업들에 비해서 이제 기술적인 역량들은 좀 약한 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뭐 중앙연구소라든가 뭐 케미칼의 연구소들을 통해서 대략 뭐 1,000명에 육박하는 연구원들도 가지고 있고 이 기술적인 면에서는 뭐 최소한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해나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저희들 말고 이제 다른 뭐 저희보다 더 이제 좀 작은 기업들을 보면 아마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그 고픈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뭐 특히 이제 저희도 사실은 대기업입니다만 이 기본적인 원천 기술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실은 잘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마 작은 기업들은 그 원천 기술뿐만 아니라 다른 기술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니즈가 클 걸로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그런 기술들 개발은 과학기술계에서 좀 나서서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또 하나는 이제 기술의 개발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이제 기술을 가지신 분들과 이 기술에 대한 수요가 있는 분들 간의 이제 연결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런 자리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류의 자리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 이제 좀 약간 제안 비슷하게 드리고 싶은 부분은 물론 제가 이제 경영을 전공해서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경영에 대해서 뭔가 니즈가 있으면 뭐 컨설팅이라든가 이렇게 좀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은데 뭐 기술도 물론 뭐 찾아보면 많이 있겠습니다만 기술 관련해서도 이제 뭐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더 이제 기술을 이제 국내에 좀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도구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하는 좀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상무님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기업 쪽에서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쪽에서도 기업과 아주 긴밀한 콘택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건 서로가 원하는 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일들을 우리가 지금 원활하게 해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5분의 이 토론자들은 각각 부자가 다르긴 합니다만은 분야별로 중요한 코멘트들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거의 여유가 없어서 다른 분 말고 발제하신 우리 문희창 원장님께 마이크를 옮길 텐데 그 전에 오늘 이 사전 질문으로 들어온 것이 수십 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는데 아마 발제를 듣기 전에 하셨던 질문들이 대부분이어서 이 내용들은 대부분 커버가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질문들도 있습니다. 벤치마킹 할 수 있는 해외 업체가 있을까요? 이건 이미 말씀을 하셨고 뭐 단원 같은 거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 김 상무님께서 말씀하신 롯데도 천천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중요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질문을 우리 이제 문 원장님께서 하시면서 마지막 랩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이렇게 질문이 있습니다. ESG에서 말하는 가버넌스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걸 좀 요약을 좀 해주시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좌장님께서 아주 진행을 말끔하게 잘해주시고요. 그 질문 내용을 봤더니 가버넌스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가반하면 가버먼트가 생각이 나고
지배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가버넌스 그러면은 지배 구조라 그랬는데요. 좀 번역이 좀 너무 세게 된 것 같고요. 이 가번하면은 운영한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어가지고 운영 체제로 하면 훨씬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배 구조라 그러니까 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ESG에서 앞에 두 개가 중요합니다. environment랑 society를 그냥 착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기업 또는 조직 내에서 체계화하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 체계로 하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다른 거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스스로 알아서 착한 일을 하라는 얘기고, ESG에 G가 있으면 이것까지 해서 제도화하고, 안 되면은 우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되면은 이게 사회에서 페널티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얘기가 되겠고요. 지금 우리 패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간단히만 정리를 하면요. 첫 번째, 우리 이 부원장님께서는 이게 뭔가 ESG 지표를 만들어야 되겠다. 두 번째, 이제 강 논설위원님께서는 이게 안 되면은 뭐 당연히 페널라이즈 해야 됩니다. 밀턴 프리드만도요. 그러니까 법을 지키고 어느 정도 남을 속이지 않는 한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지, 법 지키지 말라는 얘기는 어느 누구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윤리와 기본적인 법을 어긋나면 당연히 그거는 페널라이즈 해야 됩니다. 자산 운영을 하시는 우리 하정무님께서는 CSO 투자를 아주 잘 하시고 있고요. 김영주 선임부장님 스왓 분석으로 발표 잘 해주셨고요. 롯데 지주의 우리 김상무님께서도 잘 해주셨는데,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는 재무뿐만 아니라 비재무도 하자인데요. CSB의 개념을 잘 살리면요, 비재무를 하면서 재무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CSB 전략을 잘하면은 비재무도 잘하고 재무도 잘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5분 얘기의 가장 문제의 핵심은, 우리 첫 번째 이기루 부원장님께서 만드신 ESG 지표를 만들어야 돼요. 다른 분들도 다 비슷한 말씀하셨고요. 특히 우리 김상무님께서 뭐 기준이 있으면 좋겠는데, 기준과 지표가 있어야지, 판단 기준이 있어야지 인사 고과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 기준을 어떻게 만드냐가 되는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에 있는 여러 기관에서 나오는 기준은 조금 부족합니다. 어떻게 부족하냐? 일단 착한 일을 많이 한 것을 많이 측정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착한 일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착하면서도 그다음에 나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래서 성과 지표를 할 때 이게 ESG의 대상만 할 것이 아니라 ESG를 실행하는 기업들의 성과도 정말 하니까 좋다. 그래야 CSB냐, CSR이냐가 구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과 지표를 할 때 우리가 도와주는 대상과 주체를 같이 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아웃풋만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선생님들도 굉장히 전문가로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는 이래가지고 탄소 배출을 몇 % 줄였다 할지,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웃풋만 계산하지 마시고요, 인풋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탄소 배출을 예를 들면 15% 절감하는데 우리는 100억이 들었는데 비슷한 저쪽 회사는 50억이 들었더라. 그럼 왜 차이가 났냐 그래가지고 시사점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우리 과학기술청연합회 역할이 있습니다. 여기는 기술적으로 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 잘하셨는데, 저는 과학기술과 ESG인데 이제는 ESG와 과학기술이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거는 인풋 팩터를 비교 분석을 할 때 왜 어떤 기업은 똑같은 아웃풋을 하는데 이 정도 인풋이 들고 저 회사는 저렇게 인풋이 드는 거, 그러니까 이게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 좌담회의 핵심은 여태까지의 CSV는 기업과 사회, 기업과 환경인데 여기에 과학기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과학기술이기 때문에 기업과 사회, 기업과 환경의 차이가 더 많아질 뿐만 아니라 이것을 해결할 때는 결국은 과학기술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풋 팩터를 좀 정교하게 분석하고 비교하면은 과학기술협회의 역할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아웃풋도 2개를 측정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인풋 대비 아웃풋을 잘 측정하는 지표를 우리 과학기술계에서 한번 만드시든가 아니면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만드시면은 정말로 큰 공헌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원장님 마무리를 잘해 주셨습니다. 이 포럼은 우리 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지혜를 일단 말씀을 하셨고 5분의 전문가가 토론을 해주셔서 저도 굉장히 배운 게 많습니다. 사실 저는 ESG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이 이슈를 제기한 것은 우리 과청의 이우일 회장님이셨습니다. 지금 처음에 개회사를 하셨고 지금 끝까지 지금 앉아 계시는데 오늘 들은 얘기를 이게 결코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계 전체가 ESG 이런 식의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그야말로 50년, 60년 전에 배만 안 고프면 됐던 그런 시절과는 다른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입체적으로 봐야 되고 지구촌에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정말 책임 있는 멤버가 되느냐 하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포럼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 그러니까 이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짐이 무겁긴 하지만 정말 우리가 잘 따지고 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네요. 긴 시간 토론해 주시고 그리고 발제해 주신 6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